요즘 들어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기초연금이 끊긴대. 61년생부터는 못 받는다더라. 처음에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카카오톡 단톡방마다 이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하자 저도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나도 이제 못 받는 건 아닐까? 새벽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어르신들끼리 서로 확인도 못한 채 걱정만 쌓여가는 그 분위기, 여러분도 느껴보셨을 겁니다. 그날도 마을회관에 갔더니 다들 모여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이 내일부터 중단된대요. 국회에서 통과됐다던데? 61년생은 되고 60년생은 안 된다더라. 확인되지 않은 말들이 돌고 도니까 어느새 사실처럼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은 벌써 자식에게 앞으로 힘들어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뉴스를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폐지라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유튜브에는 기초연금 폐지 확정, 이제 끝났다, 같은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수십 개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댓글에는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 이제 노인들은 버려졌다는 글이 쏟아졌습니다. 그걸 보고 있자니 점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말 사실일까 하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국회 회의록도 찾아봤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폐지라는 단어는 없었습니다. 대신 조정, 개편, 효율화라는 단어들이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바꾸는 거구나. 그제야 조금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그냥 바뀌는 건 아닐 텐데 누군가는 분명히 손해를 볼 거야. 그래서 더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왜 하필 61년생부터라는 말이 퍼졌을까? 알고 보니 그 세대가 국민연금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이후 직장 생활을 시작한 첫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수급액이 이전 세대보다 높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미 연금을 많이 받는 분들에게까지 기초연금을 똑같이 줄 필요가 있냐는 고민이 생긴 것이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958년생인 박순례 할머니는 평생 농사만 지어 국민연금이 월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반면 1962년생 김영식 할아버지는 30년간 직장 생활을 해서 국민연금을 85만 원 받습니다. 두 분 모두 기초연금 33만 원을 받으면 할머니는 48만 원, 할아버지는 118만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니 정부는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자는 논의를 시작한 겁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일부만 언론에 흘러나가면서 61년생부터 끊긴다는 식으로 와전된 것이었습니다. 기사 제목은 자극적으로 써야 클릭이 되니까 정작 본문에는 조정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아, 폐지됐구나 하고 믿어버린 겁니다. 유튜브 영상 썸네일만 보고 내용은 보지 않은 채 단톡방에 퍼나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무도 공식 발표를 본 사람은 없는데 모두가 사실처럼 떠들게 된 겁니다. 그게 바로 소문의 무서움입니다. 정말일까? 하는 순간 이미 마음속에는 불안이 씨앗처럼 뿌려집니다. 저 역시 그 불안 속에 잠을 설쳤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서 사람들에게 알려드리자. 괜히 가짜뉴스에 휘둘려서 누군가의 연금이 끊겼다고 오해받는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주민센터로 향했습니다. 복지 담당 공무원에게 물었습니다. 정말로 기초연금이 폐지된다는 말이 있던데 사실입니까? 그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폐지는 아닙니다. 다만 소득에 따라 조정될 수는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안개가 조금 걷히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안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조정이란 말은 어쩌면 더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혜택을 잃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주변 어르신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폐지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바뀔 수 있으니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제 말을 듣고도 여전히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아무 이유 없이 연금이 끊긴 분들이 이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이 문제의 진짜 본질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기초연금은 왜 갑자기 끊길까? 어떤 사람들은 왜 자격을 잃을까? 그리고 곧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정부의 개편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부주의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하나씩 말씀드리려 합니다. 며칠 뒤, 저는 본격적으로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폐지 아니다 라는 말만으로는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정책이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말 한마디가 사람의 노후를 뒤흔들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그날부터 매일같이 관련 뉴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 국회 회의록, 전문가 인터뷰를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확실히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개편의 핵심은 조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똑같이 주던 기초연금을 앞으로는 형편이 더 어려운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주자는 방향이었던 겁니다. 말하자면 더 공평하게 나누자는 의도였죠. 하지만 문제는 이 단어가 너무 낯설고 설명 없이 흘러나오다 보니 사람들은 그걸 폐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다. 국가가 약속한 노후의 최소한마저 흔들린다고 느끼면 그건 불안이 아니라 공포가 됩니다. 특히 우리 세대에게 연금은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때 저는 우연히 경기도에 사는 김영식 어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62년생으로 30년간 회사에 다니셨고 지금은 국민연금을 월 85만 원 받으십니다. 거기에 기초연금 33만 원까지 합치면 한 달 178만 원. 하지만 같은 동네의 58년생 박순례 할머니는 국민연금이 15만 원밖에 안 돼서 기초연금 합쳐도 48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무려 2배 이상이었습니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두고 고민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미 충분히 연금을 받는 분에게까지 동일하게 지원하는 게 맞는가? 반면 정말 힘든 분들에게는 조금 더 드려야 하지 않나? 이런 논의가 선별 강화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걸 다르게 썼습니다. 61년생부터 연금 중단, 차별 지급 논란. 단어 몇 개만 바꿔도 의미는 전혀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제목만 보고 놀랐고 그 불안이 그대로 카카오톡으로 유튜브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기초연금은 사라진다. 정부는 노인을 버렸다. 라는 소문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저의 이웃 정순례 할머니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또 일할 수도 없는데 연금마저 끊기면 어떡하냐고 눈물을 흘리셨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누군가의 작은 오해가 이렇게 큰 불안으로 번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제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이건 그냥 뉴스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계 이야기다. 내가 직접 알려야겠다. 저는 카메라를 켜고 기록을 시작했습니다. 정부가 정말 폐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있는지, 조정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왜 61년생부터 언급되는지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또 다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기초연금이 끊긴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유는 달랐습니다.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라 대부분 본인도 모르게 기준을 넘었거나 확인 절차를 놓친 경우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책보다 더 무서운 건 몰라서 잃는 것이구나
이제 저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실수가 곧 우리의 내일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현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만난 분은 부산에 사는 이미자 할머니였습니다. 올해 78, 평생 시장에서 나무를 팔며 자식 셋을 키워오신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구청에서 전화가 왔답니다. 할머니,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상실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받으신 금액 800만 원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멍해졌다고 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요? 나 아무것도 바꾼 게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 있었습니다. 아들이 엄마를 위해 적금을 들어놓은 것이 화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사실조차 몰랐는데 정부 전산에는 그 적금이 고스란히 본인 재산으로 잡힌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계산되어 자격을 잃어버린 것이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참담했습니다. 착한 마음으로 한 효도가 어머니의 불이익이 되는 세상이라니. 하지만 이런 일은 생각보다 흔했습니다. 인천에 사는 최민기 어르신도 같은 이유로 연금이 끊겼습니다. 딸이 매달 50만 원씩 아버지 통장에 넣어드렸는데 그게 1년 동안 쌓이면서 예금액이 600만 원을 넘겼습니다. 거기에 오래전에 사두었던 시골 땅값이 도로 개통으로 공시지가가 5배나 올랐던 겁니다. 어르신은 그 땅이 어디 있는지도 잊어버리셨지만 정부 전산은 잊지 않았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소득기준 초과, 기초연금 지급 중단. 결국 최 어르신은 지난 2년간 받았던 800만 원을 전액 반환해야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주민센터 담당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정말 많은가요? 그분은 잠시 한숨을 쉬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 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상한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법은 냉정했고 시스템은 정확했지만 사람의 사정은 너무 복잡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저는 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어머니도 예전에 국민연금보다 기초연금이 더 크다고 좋아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이제는 한 달 생활비라도 조금은 여유롭다 며 웃으시던 그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머니도 이런 이유로 갑자기 연금이 끊겼다면 저는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혹시 기초연금 다시 확인해 보셨어요? 요즘 기준이 좀 바뀌었다던데. 나는 잘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혹시 엄마 이름으로 적금 같은 거 들어놓은 거 있어요? 그건 네가 옛날에 하나 만들어줬잖니. 순간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그거 아직 유지되고 있어요? 그럼 그대로야. 그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남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복지로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모의 계산을 해봤습니다. 다행히 기준 안에는 들었지만 금액 차이가 생각보다 미묘했습니다. 예금액이나 땅값이 조금만 올라도 언제든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받는 것보다 지키는 게 더 어렵다는 사실을.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충남의 김진수 어르신은 확인조사 통보를 무심코 지나쳤다가 자격이 중단되었습니다. 매년 받던 거니까 당연히 자동으로 나올 줄 알았던 거죠. 하지만 정부는 일정 주기로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그 과정에서 응답이 없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정지됩니다. 김 어르신은 2달치 연금을 날려버렸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행정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연금은 끊기는 순간 곧바로 삶이 흔들립니다. 단 한 통의 편지, 단 하나의 미신고가 인생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 모든 인터뷰의 첫 질문을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최근에 주민센터에서 보낸 우편 확인하셨어요?
혹시 자녀 명의로 된 재산이 있나요? 가족 구성에 변화가 있으셨나요?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는 것만으로도 기초연금을 지킬 가능성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제가 직접 정리한 세 가지 경고, 그리고 지금 바로 점검해야 할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당신의 연금도 언제든 멈출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만난 분은 충남 홍성에 사는 김진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올해 72, 기초연금을 무려 7년째 꾸준히 받아오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 어느 날 갑자기 연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다, 날짜가 됐는데 왜 안 들어오지?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라고 생각하셨답니다. 며칠 기다려도 입금이 없자 구청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인조사 기간에 응하지 않으셔서 자격이 중단됐습니다. 김 어르신은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확인조사요? 그런 게 있었나요? 예, 작년 9월에 우편으로 통보드렸습니다. 10월 말까지 방문하셨으면 됐는데 응답이 없으셔서 중단 처리됐습니다. 결국 어르신은 서둘러 주민센터에 가서 다시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다행히 다음 달부터 지급이 재개되었지만 이미 지난 한 달치는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지금도 기억에 남습니다. 나는 평생 세금 꼬박꼬박 냈고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는데 우편 하나 안 받다고 연금이 끊기더라고. 세상 참 무섭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끊임없이 유지해야 하는 자격이라는 걸요. 우리가 놓치기 쉬운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한 달 혹은 몇 년의 생활비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들은 사례는 더 안타까웠습니다. 강원도 정선에 사는 이정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남편분과 함께 부부가구로 기초연금을 받으셨는데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슬픔 속에서 정신이 없던 할머니는 재신청 절차를 몰랐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연금이 절반으로 줄어든 걸 보고서야 이상함을 느끼셨죠. 주민센터에 가보니 담당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면 부부 가구에서 단독 가구로 바뀌어서 다시 신청하셔야 해요. 단독으로 바뀌면 오히려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제야 할머니는 알았습니다. 몇 달 동안 더 받을 수 있었던 연금을 놓쳤다는 것을요. 저는 이 사례를 듣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모르면 손해다. 신고하지 않으면 잃는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원칙을 노트에 적어 두었습니다. 첫째, 소득재산 기준 초과시 자격 상실 기초연금은 단순히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주는 돈이 아닙니다. 정부는 매년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2025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228만 원, 부부 가구는 364만 8천 원을 넘으면 자격이 사라집니다. 여기에는 단순한 월급뿐 아니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심지어 자녀 명의로 된 적금까지 포함됩니다. 즉, 내 명의로 된 게 없는데 괜찮겠지 하다가도 배우자나 자녀의 재산이 같은 주소지에 있으면 합산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꼭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녀가 내 이름으로 뭐라도 사줬다면 즉시 신고하세요. 신고를 하면 다시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면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수년치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둘째, 확인조사, 통보 무시 시 자격 중단 정보는 2년이나 3년에 한 번씩 확인조사 우편을 보냅니다. 그 안에는 소득재산 변동 여부를 확인하러 오세요 라는 안내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편을 못 보거나 귀찮아서 넘기면 자동으로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건 단순한 행정이 아니라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우편이 오면 반드시 읽고 기한 내에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단 30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그 30분을 미루면 몇 달의 연금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셋째,
가구 구성 변화 시 즉시 신고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이겁니다. 자녀와 합가했거나 배우자가 사망했거나 손주가 함께 살게 되었을 때입니다. 기초연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계산하기 때문에 가구 구성 변화는 곧 자격 변화로 이어집니다. 특히 아들 집으로 들어간 경우 그 아들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배우자가 돌아가셨다면 단독 가구로 바뀌어 오히려 금액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건 신고를 해야만 반영됩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을 지키기만 해도 억울하게 연금을 잃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히 돈이 아니다. 그건 국가가 나에게 당신의 삶을 존중합니다 라고 말해주는 마지막 신호다. 그 신호를 잃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를 챙겨야 합니다. 편지 한 통, 신고 한 번, 조회 한 번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앞으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올지, 그리고 누가 영향을 받게 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이미 국회 안에서 논의 중인 실제 내용입니다. 며칠 뒤 저는 복지부에서 공개한 국회 보고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그 안에는 향후 5년간 기초연금 제도를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문장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 및 금액을 소득 수준에 따라 단계적으로 조정한다. 이 한 문장이 향후 수백만 명의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저는 그 문장을 3번이나 읽고 또 읽었습니다. 폐지가 아니라 조정. 하지만 그 조정이라는 말이 누구에게는 희망이 되고 또 누구에게는 불안이 될 수 있다는 걸 곧 깨달았습니다. 정부의 방향은 명확했습니다. 첫째, 기초연금의 선별 지급 강화입니다.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라면 모두 33만 원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같은 70% 안에서도 차등을 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이상 받는 분은 기초연금을 15만 원으로 줄이고 국민연금을 30만 원 이하로 받는 분은 50만 원까지 올리는 방식이죠. 이 말인즉 많이 받는 사람은 조금, 적게 받는 사람은 더 많이. 즉, 공평이 아니라 필요 중심으로 간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그 방향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국민연금을 성실히 낸 사람은 손해보는 건가? 예를 들어 평생 성실히 일하며 국민연금을 꾸준히 낸 61년생 이상 세대는 오히려 감액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가입이 어려웠던 농어촌 어르신이나 자영업 종사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같은 어르신이지만 처한 위치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누구에게는 드디어 형평성이 맞는다가 될 것이고 누구에게는 이제 와서 왜 나만 줄이느냐가 될 것입니다. 그 불균형의 씨앗이 이미 싹트고 있는 것이죠. 그 둘째, 기초연금 금액 인상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정부는 최대 지급액을 33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거의 못 받는 분들에게만 해당됩니다. 즉, 국민연금이 없는 분은 오히려 더 받게 되고 많이 받는 분은 오히려 줄어듭니다. 표면적으로는 인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재분배 강화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부산의 정순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평생 식당일만 하셨지만 국민연금은 한 푼도 없습니다. 지금은 기초연금 33만 원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계십니다. 이 개편안이 시행되면 할머니는 40만 원으로 올라갑니다. 한 달 7만 원 차이지만 그분에게는 시장에서 반찬 하나라도 더 살 수 있는 소중한 돈입니다. 반면 서울의 조진수 할아버지는 상황이 다릅니다. 30년 공무원 생활로 국민연금을 월 90만 원 받습니다.
현재는 기초연금 28만 원을 더해 178만 원이지만 개편 후에는 10만 원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한 달 18만 원, 1년이면 216만 원 손해입니다. 이 두 분의 사례를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깨달았습니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사회의 철학을 드러내는 거울이다. 국가는 지금 평등보다 효율을 택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나누기보다는 가장 힘든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군가는 상처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연동입니다. 지금까지 두 제도는 별개였습니다. 기초연금은 복지부, 국민연금은 공단이 각각 관리했죠. 하지만 앞으로는 연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국민연금이 오르면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줄고 국민연금이 줄면 기초연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이 구조가 도입되면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하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불안해집니다. 내가 국민연금 조금이라도 오르면 그만큼 깎이는 거야? 이런 불신이 퍼지면 결국 국민 전체의 연금 신뢰도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보고서를 덮고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더 어렵고 누가 더 많이 냈느냐를 따지는 계산표 뒤에는 수백만 명의 노년의 얼굴이 숨어 있었습니다. 기초연금은 돈이 아니라 존엄의 증거입니다. 나는 아직 사회의 일원으로 존중받고 있다. 그 믿음을 지키는 게 복지의 본질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기가 아니라 준비하기입니다. 다음 부분에서 지금 당장 여러분이 해야 할 3가지 행동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3가지를 모르면 앞으로의 변화 속에서 길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초연금 제도의 변화와 실제 사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동안 폐지된다, 61년생부터 못 받는다는 말이 떠돌며 수많은 어르신들이 불안해하셨지만 그 실체는 폐지가 아니라 조정, 선별 강화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있을 수만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도는 늘 바뀌지만 준비하지 않으면 피해는 언제나 모르는 사람에게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께 지금 당장 꼭 해야 할 3가지 행동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내 자격 다시 확인하기. 나는 매달 잘 받고 있는데 뭐가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 받고 있다고 해서 내년에도 계속 받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정부는 매년 재산과 소득을 다시 조사합니다. 집값이 오르거나 자녀가 내 이름으로 적금을 들어줬거나 배우자의 소득이 변해도 모두 반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격이 유지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2가지입니다.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검색창에 복지로를 입력하고 기초연금 모의 계산을 클릭하면 소득, 재산, 배우자, 유무 등을 입력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어렵다면 자녀나 손주에게 부탁하세요. 5분이면 충분합니다. 2번째는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는 겁니다. 신분증 하나만 들고 가셔서 기초연금 자격 확인 좀 해주세요. 이 한마디면 담당 공무원이 전산으로 바로 조회해 줍니다. 여기서 내 예금, 배우자 명의 땅, 자녀가 내 이름으로 사준 자동차까지 다 확인됩니다. 혹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즉시 정정 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는 몰랐는데 이게 재산으로 잡혔구나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확인 한 번이 몇백만 원을 지키는 길이 됩니다. 이 소득 재산 변동 즉시 신고하기 정부는 신고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조사에서 걸리면
부정수급으로 처리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까지 받았던 연금을 전액 환수해야 합니다. 심지어 가상음까지 붙습니다. 경기도의 송기철 어르신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아들이 세금 절감을 위해 아버지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 살지도 않고 월세도 받지 않았지만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재산으로 계산됐습니다. 결국 3년간 받았던 연금 1,200만 원을 모두 반환하고 가상음 120만 원까지 더해 1,32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내가 살지도 않는 집 때문에 연금까지 끊기다니. 이건 억울함이 아니라 제도의 냉정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자녀가 내 이름으로 보험을 들거나 땅을 사거나 적금을 넣을 때는 반드시 주민센터에 신고하세요. 신고한다고 해서 무조건 끊기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기준 안에 들면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으면 언젠가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우편 통보와 가구 구성 변화. 꼭 확인하기 정부는 매년 확인조사 통보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우편을 놓치면 자격이 자동으로 중단됩니다. 그거 그냥 광고인 줄 알고 버렸어요. 이 한마디 때문에 몇 달치 연금을 잃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또 혼자 살던 분이 자녀 집으로 들어가거나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가구 구성이 바뀌기 때문에 연금액도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가끔은 줄어들지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제도는 여러분을 모릅니다. 이 세 가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단 1년에 한 번 30분만 투자하면 됩니다. 하지만 그 30분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줍니다. 저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금이란 결국 신뢰의 문제다. 정부가 나를 믿고 나는 제도를 믿는 것. 그 신뢰가 끊어질 때 불안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내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움직이면 그 신뢰는 다시 단단해집니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기초연금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준비한 사람은 지킬 수 있고 모르는 사람은 잃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복지로에 들어가서 내 자격을 확인해 보세요. 주민센터에도 한번 들러 상담받아 보세요. 이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벨트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를 살아가실 수 있도록 가장 빠르고 정확한 복지 소식과 실생활 팁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연금은 돈이 아니라 존엄의 상징입니다. 그 존엄을 잃지 않으려면 스스로 먼저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더 따뜻하고 단단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을 잠그고 불을 끄는 그 순간 마음 한켠이 찜찜합니다. 내 돈 정말 안전한가? 장롱 깊숙이 비닐봉지 2겹으로 싸둔 현금, 지문 인식이 잘 안 되는 오래된 금고 혹은 아무도 모르는 벽장 틈. 우리 세대가 평생 몸에 밴 습관은 눈에 보이면 안심이었죠. 그런데 제가 창구에서 20년 동안 본 결론은 정반대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돈일수록 먼저 사라집니다. 습기처럼, 곰팡이처럼, 그리고 기억에서조차 조용히 사라집니다. 병원비가 급히 필요해 돈을 꺼내는 순간 푸른 곰팡이가 눌어붙어 지폐가 찢어지고 금고가 열리지 않아 당신 돈이 아닌 시간이 되어버립니다. 더 무서운 건 이런 장면이 예외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제도 오늘도 어딘가의 집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야기를 한 장면에서 시작해 볼까요? 비 오는 수요일 아침 76세 조순자 어르신이 두 손으로
비닐봉지를 쥐어짜며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아가, 여기에 내 노후가 다 있어. 봉지를 풀자마자 퀴퀴한 냄새가 먼저 올라왔고 지폐는 서로 달라붙어 글자가 사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은행 규정상 일부는 교환이 가능했지만 2천만 원 가까이가 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죠. 내가 눈으로 보려고 숨겼는데 내가 망쳤네. 그날 저는 현금이 보이면 안전하다는 믿음이 얼마나 잔인하게 되돌아오는지 다시 배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요? 첫째, 현금은 살아있는 물건처럼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온도와 습도, 곰팡이, 심지어 해충까지. 집안 화재 누수 곰팡이는 통장 잔고를 줄이지 않지만 현금은 순식간에 가치를 잃게 만듭니다. 둘째, 사람의 기억은 금고가 아닙니다. 치매가 아니어도 장소를 바꾸고 비밀번호를 바꾸는 순간 위험이 시작됩니다. 81세 김영수 어르신은 장판 및 책장 뒤, 난방 배관 옆, 표시도 메모도 없이 바꿔두다 결국 위치를 잊으셨습니다. 가족들이 집안을 뜻다시피 찾아도 못 찾은 채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셋째, 접근성의 함정입니다. 급할 때 바로 꺼내 쓰려고. 집에 둔 현금은 아이러니하게 급할 때 가장 먼저 막힙니다. 금고가 안 열리거나 본인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아무도 꺼낼 수 없습니다. 공동 접근 장치도 위임장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흔히 듣는 반문. 그러면 은행이 최고로 안전하죠? 절반만 맞습니다. 은행 자체는 안전하지만 어떻게 맡기느냐가 안전과 위험을 가릅니다. 모든 돈을 한 통장, 한 만기에 묶으면 급한 순간 당신의 돈이 당신 편이 되어주지 않습니다. 제가 집 현금과 한 통장 몰아넣기를 같은 위험선상에 놓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목적과 만기, 접근 권한이 설계되지 않은 돈은 장소를 불문하고 위험합니다. 장롱인지 금고인지 창고인지가 아니라 설계가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첫 단추는 무엇일까요? 보여서 안심하는 대신 분리해서 안심하는 쪽으로 두뇌를 바꾸는 겁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돈은 성격별로 방을 나눠주세요. 방 하나는 바로 꺼내 쓰는 방, 방 둘은 예상 못한 병원비를 위한 방, 방 셋은 절대 건드리지 않을 노후의 방. 그리고 각 방의 열쇠를 혼자만 쥐지 마세요. 가족 한 명과 최소한의 공동 열쇠를 만드세요. 당신이 아프거나 손이 떨리는 날, 문을 열 사람이 있어야 하니까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첫째, 생활비 3년 6개월분은 입출금 자유계좌에 둡니다. 이자가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이 계좌의 역할은 이자가 아니라 기동성입니다. 병원 접수대 앞에서, 약국 카운터에서, 갑작스러운 수도, 배관 수리비 앞에서 이 계좌가 당신을 지켜줍니다. 둘째, 비상의료비는 자유적금이나 당위 예적금으로 운용합니다. 해지 시 손실이 크지 않고 수시로 보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료 한 번, 시술 한 번에 몇백만 원이 오갈 수 있는 나이. 이 방이 생명줄이 됩니다. 셋째, 장기자금은 예금자 보호가 되는 정기예금으로 은행을 나누어 분산합니다. 한 곳이 편하다는 습관을 나눠야 안전하다는 전략으로 바꾸면 상상도 못한 충격, 분쟁, 동결, 사고에서도 버틸 힘이 생깁니다. 집 현금은 딱 얼마까지 괜찮나요? 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제 대답은 늘 같습니다. 용원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도 최소한의 현금이 필요하다면 한 달 생활비에 현대 20% 수준을 투명 지퍼백에 넣고 습기제, 실리카겔을 함께 넣어 서랍 맨 앞줄에 보관하세요. 숨기지 마세요. 숨기는 순간 당신도 있습니다. 숨김의 기술이 아니라 접근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금고를 쓴다면 꼭 이 두 가지를 지키세요. 1. 비밀번호 플러스 열쇠 혹은 비밀번호 플러스 지문, 즉 이중 개방.
2. 비상시 가족이 열 수 있도록 비밀번호를 봉인한 봉투를 만들어 자녀에게 보관 사실만 알리기. 번호는 모른다. 하지만 어디 있는지는 안다가 핵심입니다. 여기서 하나 더. 보이스피싱이 집 현금을 안전하게 보이게 만드는 착시를 유발합니다. 요즘 전화 사기가 무서우니 차라리 집에 둔다는 논리죠. 그러나 전화 사기보다 더 흔한 건 분실과 망각입니다. 무엇보다 전화를 끊으면 사기는 끝나지만 집 현금은 끊을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습기, 화재, 망각, 접근 불능의 위험을 받습니다. 사기를 피하는 방법은 현금 보관이 아니라 절대 전화로 금융 요구에 응하지 않기, 직접 은행 대표번호로 재확인하기 같은 행동 규칙입니다. 위험을 위험으로 이겨내려 하지 마세요. 위험을 규칙으로 이기세요. 마지막으로 가족과의 약속을 만드세요.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 수십 분, 통장 잔액, 비상자금 위치, 금고 접근법, 병원비 계좌, 이 4가지만 공유합니다. 혼자서 모든 걸 잘 지키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함께 안전하게 지키는 시대입니다. 장롱의 어둠은 안심을 주지만 기록과 공유의 빛이 진짜 안전을 줍니다. 당신의 돈은 어둠에 숨길 대상이 아니라 빛 속에서 설계할 자산입니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현금 안전이라는 오래된 문장을 과감히 지우는 일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대신 계획으로 보이게 하세요. 내일 새벽 갑자기 몸이 말을 안 들어도 돈 많은 당신 편에 서 있도록 오늘 밤 장롱문을 한 번 더 열었다면 닫기 전에 한 가지만 묻고 닫으세요. 이 돈 내일 아침에도 내 편일까? 은행. 우리는 평생을 은행과 함께 살아왔습니다. 월급이 들어오고 연금이 들어오고 이자도 거기서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은행에 맡기면 괜찮겠지. 하지만 제가 은행 창구에서 20년 동안 본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맡기느냐에 따라 같은 은행이 천국이 되기도 함정이 되기도 합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실수는 한 통장 몰아넣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커야 이자도 더 주지 않나요? 그게 효율적이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효율과 안전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효율을 좇는 순간 안전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72세 이정후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 어르신은 퇴직금 1억 2천만 원을 한 은행의 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금액이 크면 우대금리 0.5%를 준다더군요. 그런데 6개월 후 부인이 갑자기 수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수술비 3천만 원을 바로 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통장을 해지하려니 중도 해지, 수수료 150만 원, 그리고 금리 손실까지. 실제로 손에 쥔 돈은 2,500만 원 뿐이었습니다. 그 순간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내 돈인데 왜 내 마음대로 못 써요? 이건 아주 흔한 착각입니다. 은행에 맡긴 돈은 내 소유지만 내 즉시 통제는 아닙니다. 돈을 맡긴 순간 규정과 조건이 먼저 작동합니다. 금리라는 달콤한 말 뒤에는 기간이라는 족쇄가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최순희 어르신은 손자 대학 등록금 때문에 곤란을 겪으셨습니다. 8천만 원을 3년 만기 정기예금에 넣어두셨는데 1년 만에 급히 꺼내려 하자 이자 70% 감액. 결국 200만 원 가까운 손실을 보셨습니다. 이자는 높았지만 유연성은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어르신들께 필요한 건 이자율이 아니라 이용률이라는 사실을요.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어르신의 연간 평균 의료비는 320만 원입니다. 그중 예상치 못한 응급 상황이 40%를 차지합니다. 예고 없이 찾아오는 병원비 앞에서 높은 금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돈이 묶여 있으면 목숨도 함께 묶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돈에도 숨 쉴 구멍을 주세요.
자산을 3칸으로 나누세요. 첫째, 생활비용 계좌.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입출금 통장입니다. 병원비, 약값, 생활비를 이 통장에서 해결합니다. 둘째, 비상금 계좌. 자유적금 혹은 당위 예금입니다. 갑자기 큰 돈이 필요할 때 손해 없이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노후자산 계좌. 장기 정기예금으로 분산해 두세요. 여러 은행에 나누어 두면 예금자 보호도 2배로 강화됩니다. 실제로 71세 한명순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퇴직금 1억 원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생활비 2천만 원은 입출금 통장, 의료비 대비 3천만 원은 자유적금, 나머지 5천만 원은 정기예금으로 분산. 6개월 후 백내장 수술이 필요했을 때 자유적금에서 바로 1천만 원을 인출해 해결하셨습니다. 만약 전부 정기예금이었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로 100만 원 이상을 잃었을 겁니다. 이처럼 돈은 목적에 따라 구분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돈은 돈일 뿐이라는 말, 이젠 버리세요. 돈에는 역할이 있습니다. 쓰이는 타이밍이 다릅니다. 은행이 당신 돈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설계가 돈을 지켜줍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점, 예금자 보호 한도입니다. 2025년 9월부터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나는 2억 있으니까 한 은행에 넣어도 되겠지? 아닙니다. 1억 원 초과분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KB국민은행에 2억을 넣었다면 1억 원까지만 안전합니다. 나머지 1억은 위험에 노출됩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은행을 나누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 1억, 신한은행 1억, 우리은행 5천만 원. 이렇게 분산하면 2억 5천만 원 전액이 보호됩니다. 실제로 68세 이정수 어르신은 이 방법으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완벽히 지키셨습니다. 한 은행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머지 돈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이자율이 0.1% 낮더라도 정신적 이자는 훨씬 높습니다. 마음의 평안, 긴급시의 유연성, 가족의 안심. 이건 어떤 금리로도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은행의 특판 상품은 급한 마음을 노립니다. 오늘까지만 가능해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집니다. 이 말이 나오면 일단 손을 멈추세요. 진짜 좋은 상품은 언제나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제가 가장 존경했던 고객 한 분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돈을 맡기기 전날 돈에게 물어본다. 내일 나를 원하느냐 하고. 그분은 평생 단 한 번도 사기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 돈이 나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지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꼭 물어보세요. 이 돈, 나를 위한 돈인가? 아니면 은행을 위한 돈인가? 이 한마디 질문이 당신의 노후를 지킬 가장 강력한 보안장치가 될 겁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믿었는데 나는 그걸 막지 못했다. 지금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창구 안쪽에서 오랫동안 고객을 응대하다 보면 돈의 흐름만큼이나 사람의 신뢰가 어떻게 깨지는지를 매일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제는 바로 그것. 가까운 사람일수록 돈을 맡기면 안 된다. 입니다. 79세 박창수 어르신은 10년 넘게 알고 지낸 동네 지인을 믿으셨습니다. 병원도 함께 다니고 장도 같이 봐주는 사이였죠. 어느 날 그 지인이 말했습니다. 형님, 응급 상황 생기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통장 복사본이라도 맡겨주세요. 그 말을 믿은 어르신은 통장 사본과 인감증명서를 건넸습니다. 반년 뒤 통장에서 4천만 원이 사라지고 모르는 대출 2천만 원이 생겼습니다.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어르신은 깊은 상처만 남았습니다. 그 사람 나를 도와준다고 했어요. 근데 내 돈이 사라졌어요. 그 목소리는 여전히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사례는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74세 윤순자 어르신은 이웃의 권유로 좋은 조건이라며 투자에 참여했다가 5천만 원의 빚을 떠안았습니다. 77세 김정순 어르신은 오랫동안 다니던 미용실 사장의 말만 믿고 3천만 원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 세 사람 모두의 공통점은 단 하나. 가까워서 믿었다. 는 것입니다. 실제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시니어 대상 지인 사기는 매년 15% 이상 증가, 평균 피해액은 2,500만 원을 넘습니다. 대부분 도와드릴게요. 같이 하면 유리해요. 라는 따뜻한 말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따뜻한 말에는 종종 차가운 결과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도와주는 사람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르다. 당신의 돈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만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저는 늘 고객에게 이렇게 조언드립니다. 서류는 정이 아니라 법입니다. 통장, 인감, 신분증, 등기 서류. 이건 마음이 아니라 규정이 움직입니다. 따라서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인에게 맡기면 안 됩니다. 심지어 자녀나 형제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공식 위임장을 작성하고 은행에 확인 도장을 받아 두세요. 이 부분에서 잊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사기는 늘 관계를 통해 들어온다. 전화 사기, 문자 사기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신뢰 사기입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은 경계심을 무너뜨립니다. 이 사람은 다르다. 그래도 이 사람은 내 편이지. 이 한마디가 평생 모은 돈을 무너뜨립니다. 여기서 실제로 제가 직접 만난 70대 부부의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병철, 윤영자 부부는 30년 넘게 한 아파트에 살던 이웃에게 같이 투자하면 수익률이 8% 나온다. 는 말을 듣고 은행 예금을 깨서 1억 원을 맡겼습니다. 처음 3달 동안은 매월 70만 원씩 이자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넉 달째 입금이 멈췄습니다. 연락이 끊기고 사무실은 이미 비워졌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개인 간 거래로 분류돼 민사소송을 걸어야 했습니다. 변호사 비용만 수백만 원이 들었고 결국 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기꾼보다 더 미웠던 건 내 믿음을 이용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귀하지만 돈은 냉정해야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감정의 온도보다 서류의 온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돈이 오가는 모든 과정은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현금 거래는 절대 하지 마세요. 이체 기록이 남는 계좌 거래만 하세요. 돈 문제는 돈으로만 남기고 감정은 따로 관리하세요. 이것이 제가 은행에서 배운 가장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같이 하자고 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째, 좋은 이야기일수록 천천히 듣는다. 급하게 서명해야 한다면 그건 좋은 제안이 아닙니다. 둘째, 한 번이라도 서류를 가져와 가족과 검토한다. 혼자서 결정하지 마세요. 셋째, 은행원이나 변호사에게 한 번이라도 문의한다. 한 통의 전화가 평생의 돈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신뢰는 소중합니다. 하지만 신뢰만으로 돈을 관리하면 그 신뢰도 잃습니다. 사람은 믿을 수 있어도 돈의 규칙은 믿지 않으면 안 됩니다. 돈은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움직이는 존재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은 후 한 가지 실천만 하셔도 됩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메모하세요. 내 통장, 내 손에만. 내 서류, 내 눈앞에만. 이 두 줄의 문장이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킬 보안 프로그램이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으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 사람은 괜찮을 거야. 그 생각이 바로 시작입니다. 신뢰는 사람에게 주시되 통장은 오직 자신에게만 두세요. 그것이 당신의 노후를 가장 확실히 지키는 방법입니다. 어르신, 이건요.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제가 은행 창구에서 수없이 들었던 문장입니다. 이 한마디에 수많은 분들이 사인을 했고 그 사인 한 번으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잃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보고 들은 은행 직원들의 달콤한 멘트가 어떻게 당신의 돈을 빼앗는지 그 숨겨진 메커니즘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68세 김순덕 어르신은 평생 저축만 하시던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은행에 가서 그냥 예금 좀 넣을게요 하셨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이렇게 말했죠. 이건 어르신 나이에 맞는 시니어 전용 상품이에요. 이자도 높고 안전해요. 순덕 어르신은 자세한 설명도 듣지 않고 사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품은 시니어 맞춤 펀드였습니다.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 즉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었던 겁니다. 몇 달 후 주식시장이 떨어지면서 1천만 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씀하셨습니다. 난 예금 넣은 줄 알았는데 왜 돈이 줄었죠? 비슷한 사례가 이어졌습니다. 70세 이명희 어르신은 시니어 우대 상품이라는 말에 혹해 가입했지만 그건 변의 견금보험이었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야 하고 연금을 받으려면 80세가 돼야 했습니다. 80세까지 살 수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라며 한숨을 쉬셨죠. 65세 박철수 어르신은 시니어 전용 적금이라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는데 알고 보니 펀드와 보험이 섞인 복합 상품이었습니다. 설명서는 30페이지가 넘었지만 직원은 그냥 간단한 적금이에요 라고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이에 맞는 상품이라는 말은 듣기 좋지만 근거 없는 표현입니다. 금융상품은 나이로 고르는 게 아니라 목적과 상황으로 고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 멘트는 이것입니다.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내일부터 금리 떨어져요. 이건 거의 모든 영업의 교과서적인 문장입니다. 사람의 심리를 압박해서 생각할 시간을 빼앗는 말이죠. 70세 최인숙 어르신은 단순히 은행에 공과금 내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창구 직원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까지만 가능한 특별 상품이 있어요. 내일부터 조건이 달라져요. 그 말에 서명했는데 그 상품은 예금이 아니라 ELS, 주가 연계 파생 상품이었습니다. 주식이 떨어지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는 고위험 상품이었죠. 결국 6개월 만에 800만 원을 잃었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어르신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남습니다. 또 73세 김영우 어르신은 월말 특가라 오늘 가입해야 해요 라는 말에 혹해 10년 만기 변액보험을 가입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을 내야 하고 중도 해지 시 납입액의 60%만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3년 뒤 해지했을 때 손실액이 1,200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런 심리전은 늘 비슷한 패턴을 따릅니다. 1. 시간 압박, 2. 혜택 강조, 3. 결정을 재촉, 4. 서명 유도. 이 4단계를 기억하세요. 한 단계라도 밟히면 반드시 내일 다시 오겠다 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3번째, 가장 위험한 멘트. 자녀분들께는 말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말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즉시 중단하세요. 왜냐하면 비밀이라는 말은 항상 사기의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74세 윤경자 어르신은 직원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자녀분들이 알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건 어르신 세대 전용 상품이라 가족은 잘 몰라요. 그 말을 믿고 혼자 계약했는데 6년 묶이는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중도 해지 수수료만 200만 원이 넘었습니다. 76세 서명숙 어르신은 자녀들이 알면 투자 못하실 거예요 라는 말에 소가 5천만 원을 해외 부동산 펀드에 투자했습니다. 6개월 뒤 그 회사는 사기업체로 드러났습니다. 자녀들이 엄마, 왜 우리한테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라고 물었을 때 어르신은 눈을 감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 직원이 말했어요. 가족보다 제가 더 잘한다고.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시니어 금융사기의 80% 이상은 가족에게 비밀로 하자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따라서 이 말이 들리는 순간 그것이 바로 위험 신호입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되는 3가지 멘트. 1. 어르신 나이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2. 오늘 안 하시면 손해예요. 3. 자녀분들에게는 비밀로 하세요. 이 3문장은 단 3초 안에 당신의 평생 저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약속드릴게요. 다음에 은행에 가셨을 때 이 말들 중 하나라도 들으신다면 미소 지으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계약 안 합니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통장을 그리고 당신의 인생을 지켜줄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미 가입한 상품이 불안하시다면 국민연금공단 135번 또는 금융감독원 1332번으로 전화하세요. 이게 예금자 보호 대상인가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나요? 이 2가지 질문만으로도 인생의 방향이 바뀔 수 있습니다. 좋은 금융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나쁜 금융은 서두르게 만듭니다. 오늘 밤 이 3문장을 마음에 새겨두세요. 내일 창구에 앉았을 때 그 말이 들린다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절대 속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현금을 집에 두는 위험, 은행의 함정, 그리고 신뢰를 악용한 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의 돈을 지키는 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저 역시 오랜 세월 은행에서 일하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불리는 사람보다 지키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가장 첫 번째 원칙은 3분할 원칙입니다. 돈을 3갈래로 나누는 것이죠. 첫째, 생활비용 통장.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를 입출금 자유통장에 두세요. 병원비, 약값, 전기세, 카드값 등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둘째, 비상금 통장. 예기치 못한 병원비나 가족의 도움 요청 등에 대비해 자유적금이나 단기 예금으로 운영하세요. 손해 없이 찾을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셋째, 노후자금 통장. 절대 건드리지 않을 돈만 장기 정기 예금에 넣으세요. 여러 은행으로 분산하면 예금자 보호 한도 안에서 전액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71세 한명순 어르신의 사례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퇴직금 1억 원을 생활비, 비상금, 장기예금으로 정확히 나누셨습니다. 6개월 뒤 백내장 수술을 받을 때 비상금 통장에서 1천만 원을 즉시 인출했습니다. 만약 모든 돈을 정기예금에 묶어뒀다면 중도해지 수수료로 100만 원 넘게 손해를 봤을 겁니다. 2번째 원칙은 예금자 보호 제도의 활용입니다. 2025년 9월부터 보호 한도가 1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즉, KB국민은행에 1억, 신한은행에 1억, 우리은행에 1억. 이렇게 나누면 총 3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한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나머지 은행의 돈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68세 이정수 어르신은 이 원칙으로 퇴직금 2억 5천만 원을 완벽히 보호하고 계십니다. 3번째 원칙은 응급 상황 대비입니다. 본인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식을 잃었을 때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75세 김철로 어르신은 뇌경색으로 쓰러지셨지만 미리 아들과 공동명의 통장을 만들어둔 덕분에 수술비를 바로 낼 수 있었습니다.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에는 지원 신탁이나 후견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본인이 의사결정 능력을 잃었을 때 미리 지정한 가족이 대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내가 아프면 내 돈이 나를 도와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응급 대비의 핵심입니다. 4번째 원칙은 금리보다 안전입니다. 은행 창구에서 이건 5% 이자예요. 라는 말이 나올 때 반드시 다시 물어보세요. 그럼 원금은 100% 보장되나요? 대부분의 경우 아닙니다. 예금 금리가 3%인 시대에 %를 약속하는 상품은 반드시 리스크가 있습니다. 69세 박영미 어르신은 그 점을 이해하고 모든 돈을 예금에만 넣으셨습니다. 10년 동안 한 번도 손실이 없었죠. 이자는 적었지만 마음의 평화는
그 어떤 이자보다 컸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결정을 혼자 하지 않는 것입니다. 좋은 상품이라면 가족과 함께 검토할 여유를 줍니다. 지금 사인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라는 말은 거의 항상 위험의 다른 표현입니다. 73세 윤승희 어르신은 이 말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하루만 더 생각해 볼게요. 그 한마디로 고위험 펀드 가입을 피하셨습니다. 은행 직원이 권유한 상품이 실제로는 주식형 펀드였거든요. 이제 당신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질문을 하나만 마음속에 새기세요. 이 상품이 정말 나를 위한 건가? 은행이 고객 맞춤이라고 말해도 그 고객은 당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저 실적이 필요한 대상일 뿐이죠. 지금까지의 5가지 원칙을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1. 돈은 반드시 3분할, 생활비, 비상금, 노후자금. 2.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서 은행 분산. 3. 응급 상황 대비, 공동명예 혹은 후견 신탁. 4. 금리보다 안전을 우선. 어떤 결정도 혼자 하지 않기.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한 돈 관리법이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고객을 상담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일했는데 왜 마지막엔 돈 걱정으로 잠을 못 자는 걸까? 그분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 정보를 몰랐다는 것이었습니다. 몰라서 잃고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돈이 안전해지는 진짜 이유는 은행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있다는 걸요. 오늘이 바로 그 준비의 시작입니다. 지금 통장을 열고 이 돈이 내 인생에 어디에 속하는가? 그 질문 하나로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돈이 당신을 지켜주는 날까지 당신의 선택이 가장 큰 이자입니다. 은행에서 20년을 일하며 저는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 중에는 평생 성실히 살아온 분들도, 은퇴 후에 처음 돈을 잃은 분들도, 가족 간의 오해로 상처받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돈을 잃은 이유는 모두 달랐지만 후회하는 말은 한결같았습니다. 그땐 괜찮을 줄 알았어요. 한 번만 더 확인했으면 좋았을 걸. 오늘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당신의 평생 자산을 지켜내는 마지막 점검표와 행동 계획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보이스피싱과 계좌 동결입니다. 75세 박정수 어르신은 예금자 보호를 위해 5개 은행에 분산 예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한 계좌에서 송금을 한 순간 모든 계좌가 동결되었습니다. 범죄에 연루됐습니다. 라는 경찰 사칭 전화 한 통이 그의 노후를 마비시켰던 거죠. 그 후 피해 구제 절차에 10주가 걸렸고 그동안 한 푼도 인출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짜 은행은 먼저 전화하지 않습니다. 안전 계좌로 이체하세요라는 말은 100% 사기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즉시 전화를 끊고 직접 은행 대표번호로 문의하세요. 또한 비밀번호는 가족 1명에게만 안전하게 공유하세요. 74세 조영철 어르신은 금고 비밀번호를 휴대폰 메모장에 저장해두고 아들에게도 알려두셨습니다.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도 가족이 바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료비 대비입니다. 통계적으로 65세 이후 의료비는 급격히 증가합니다. 특히 75세 이상은 연간 평균 500만 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합니다. 73세 박정희 어르신은 병원비 전용 통장을 따로 만들어 매달 30만 원씩 자동 적립하셨습니다.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을 때 이 통장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셨죠. 그분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건강은 준비가 안 돼 있을 때 찾아오지 않아요. 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가족과의 금융소통이 중요합니다. 매월 한 번은 가족들과 모여 돈 이야기의 날을 가지세요. 75세 김영순 어르신은 매월 마지막 일요일마다 아들, 딸과 함께 통장 잔액과 예금 현황을 점검하십니다.
처음엔 귀찮아 하던 애들이 이제는 먼저 물어요. 엄마, 이번 달은 괜찮아요. 가족은 가장 든든한 보험입니다. 또한 투자 권유나 지인 제안은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76세 서명호 어르신은 친구의 권유로 땅 투자에 참여하려 했습니다. 1년에 20% 수익 낸대요. 하지만 아들에게 상의한 결과 그 친구도 이미 사기를 당해 더 많은 사람을 끌어오라는 협박을 받고 있었던 겁니다. 사기는 늘 가까운 곳에서 온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점검 리스트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항들을 하나씩 떠올리며 답해보세요. 현금을 집에 보관하고 있지 않은가? 모든 돈을 한 통장에 넣어두진 않았는가? 누군가에게 금융서류를 맡기진 않았는가? 한 은행에 1억 원 이상 예치하진 않았는가? 응급 상황에서 가족이 대신 돈을 찾을 수 있는가? 가족이 내 금융 현황을 알고 있는가? 의료비 대비 자금이 따로 있는가? 공동명의 계좌나 후견 제도를 준비했는가? 이 중 하나라도 예라면 지금 바로 조치를 취하세요. 돈은 많이 모으는 사람보다 끝까지 지켜내는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는 현재 자산 현황을 가족과 공유하세요. 다음 주까지는 3분할 원칙에 따라 돈을 나누세요. 이 달 안에는 자녀와 공동명의 계좌를 만드세요. 다음 달까지는 예금자 보호 한도를 기준으로 은행을 분산하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내 돈은 내가 지킨다. 그 말은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당신의 가족을, 당신의 인생을 지키는 책임입니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단순한 금융 조언이 아니라 하나의 인생 경험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20년 동안 창구 안에서 저는 참 많은 눈물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눈물이 줄어들길 바랍니다. 당신이 오늘 이 영상을 듣고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한다면 그것이 누군가의 노후를 그리고 당신의 평화를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돈은 은행이 지켜주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이 지켜냅니다. 그 준비는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알려주세요. 나는 내 돈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요. 당신의 한 줄의 댓글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될지도 모릅니다. 욕실 문을 여는 순간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 올라왔습니다. 그 온기는 분명히 편안해야 하는데 제 머릿속에는 항상 같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오늘도 누군가 여기서 쓰러지지 않도록 내가 무엇을 더 말해줘야 할까? 의사로 산 세월이 길어질수록 저는 더 단순한 진실로 돌아옵니다. 집에서 가장 깨끗한 곳이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곳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몇 해 전 겨울이었습니다. 저녁 외래가 끝날 무렵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가 샤워 중에 미끄러져서 의식을 잃으셨어요. 괜찮을까요? 구급대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아직 축축한 머리칼에 수건이 반쯤 얹힌 채 들것에 누워 계셨습니다. 몸은 따뜻했고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죠. 검사 결과는 탈수와 저혈압, 그리고 갑작스러운 천변화에 따른 심장 리듬 불안정이 겹친 상황이었습니다. 혈액검사에서 특별히 나쁜 소견은 없었지만 작은 변수들이 한 번에 한 방향으로 몰리면 큰 사고가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상담을 시작할 때 이렇게 묻습니다. 욕실에 의자를 두셨나요?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가 있나요? 물 온도는 몇 도로 맞추시나요? 사실 사고의 시작은 욕실 문을 열기 훨씬 전부터 조용히 만들어집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오후, 가벼운 어지럼증을 잠깐으로 넘긴 저녁, 식사 후 바로 샤워로 들어가는 습관, 난방이 되지 않는 차가운 욕실, 너무 뜨거운 첫 물줄기,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며 맞는 증기의 압력. 이 작은 조각들이 모이면 다음 장면은 대개 같았습니다. 다리가 풀리듯 흔들리고 손잡이를 잡으려던 손이 허공을 스치고 머리가 타일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에게 공통된 기억은 정말 한순간이었다는 말이었습니다. 욕실에서의 위험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미끄러짐과 낙상 같은 물리적 위험, 다른 하나는 혈압과 심장 박동, 천변화 같은 생리적 위험입니다. 저는 여기에 세 번째 갈래를 덧붙입니다. 마음의 위험. 아직 젊어,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자존심과 가족에게 폐에 끼치기 싫다는 체념 사이에서 조심하자는 말이 쉽게 삼켜지기 때문입니다. 의학은 종종 숫자로 세상을 설명하려 하지만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마음의 결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환자분들께 숫자보다 장면을 보여드리려 합니다. 문턱 앞에 놓인 물방울, 닳아 미끄러운 타일의 무늬, 손이 닿지 않는 곳에 걸린 수건, 너무 높은 곳에 고정된 샤워기, 추위를 참으며 서둘러 끝내려는 마음. 그 장면을 바꾸면 결과도 바뀝니다. 욕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늘 두 가지를 권합니다. 첫 번째는 몸을 깨우는 준비 동작, 두 번째는 환경을 바꾸는 작은 도구. 준비 동작은 어렵지 않습니다. 욕실 문 앞에서 벽을 짚고 발목을 천천히 10회 돌립니다. 무릎을 가볍게 굽혔다 펴며 종아리 근육을 10번 수축합니다. 허리를 굽히지 말고 단단한 어디인가를 짚고 천천히 목을 좌우로 늘려줍니다. 이 몇 가지로 다리 쪽 혈액이 흐르고 몸이 이제 따뜻해질 거다라는 신호를 받습니다. 환경을 바꾸는 도구는 더 단순합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 한 장, 욕실 의자 하나, 손이 닿는 위치의 손잡이, 물 온도를 30제 40도로 유지해주는 온도 표시 샤워기, 추위를 막아줄 작은 난방팬. 저는 종종 말합니다. 이 도구들은 사치가 아니라 지팡이보다 먼저 사야 하는 보험입니다. 한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76세, 늘 단정한 모자를 쓰고 오시던 분입니다. 어느 겨울 새벽 혼자 샤워를 하다가 눈앞이 번쩍하며 주저앉았다고 했습니다. 어지럽고 구역질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몸을 더 씻어야겠다 싶었죠. 그 말에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의 혈관을 넓히고 그 순간 심장은 더 빠르게 뛰며 혈압은 더 떨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식사 직후라면 소화기관으로 혈류가 몰려 상체로 가는 피는 더 부족해집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저는 그에게 몇 가지 약속을 함께 세웠습니다. 저녁 늦게, 특히 식사 후 1시간 내 샤워 금지. 물은 처음부터 뜨겁게 틀지 말고 팔부터, 다리부터, 몸의 가장자리를 스치듯 적시기. 목과 가슴은 마지막에, 샤워 시간은 10분 내외로 짧게, 그리고 무엇보다 앉아서 씻기. 한 달 뒤 그는 모자를 벗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상하게 아침이 가벼워요. 그리고 넘어질까 불안한 마음도 덜해졌어요. 저는 진료실에서 자주 욕실 체크리스트를 함께 작성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은 벨소리나 방수폰을 욕실 가까이에 둡니다. 귀가 얇아진 밤에는 가족과 샤워 시작, 끝을 메시지로 주고받는 약속을 정합니다. 문을 잠그지 않거나 잠금이 걸려도 밖에서 쉽게 풀 수 있는 장치를 씁니다. 발바닥 피부가 건조하고 갈라져 있다면 미끄러짐의 위험은 더 커집니다. 샤워 후에는 발을 완전히 말리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누르듯 눌러 물기를 제거합니다. 전등은 충분히 밝아야 하고 겨울에는 욕실 바닥과 공기를 미리 덮여둡니다. 의사 선생이 너무 소심하다고 웃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없이 많은 한순간을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소심함은 나이를 지키는 가장 단단한 습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조심스레 문을 엽니다. 우리는 흔히 깨끗이 씻는다는 말을 위생의 문제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어디를, 어떻게, 어떤 순서로, 얼마나 자극하느냐가 건강의 문제로 바뀝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샤워는 몸을 씻는 시간이 아니라 몸을 깨우는 시간으로 바꾸십시오. 물과 손의 온기, 아주 짧은 압박과 이완의 리듬만으로도
몸은 금세 반응합니다. 다리가 덜 붓고 잠이 깊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 출발점은 의외로 작고 손쉬우며 누구나 즉시 할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몸 전체의 지도와도 같은 곳. 당신이 매일 쓰지만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은 거의 없는 곳. 내 장기와 신경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는 작은 평지. 바로 손바닥입니다. 다음 장에서 저는 손바닥이 왜 몸의 신호등인지, 어떻게 1분 만에 온 몸을 깨우는 스위치가 되는지, 그리고 샤워 시간에 어떤 순서로 어떻게 자극해야 하는지, 실제 환자분들의 변화를 곁들여 자세히 말씀드리려 합니다. 오늘 당신이 욕실 문을 열 때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심코 반복해온 동작 사이에 작은 순서 바꿈과 따뜻한 주의 한 줌이 삶을 지탱합니다. 욕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회복의 첫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대에 오르기 전에 우리는 이미 첫 준비를 마쳤습니다. 문 앞에서 숨을 고르고 발목을 돌리고 마음을 낮추는 일, 그리고 두 손을 서로 맞부딪혀 따뜻하게 드는 일. 그 작은 박수 소리가 안전을 여는 합창의 시작이 됩니다. 오늘 밤 욕실의 경고는 경고로 끝나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의 집으로 돌아가 당신의 습관을 바꾸는 신호가 되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가벼운 발걸음으로 욕실에서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다음 장의 이야기를 미소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는 다시 한번 손을 내밉니다. 천천히, 따뜻하게, 안전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세 단어뿐입니다. 그리고 곧 손바닥에서 시작되는 작은 기적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태어난 순간부터 세상을 만나는 첫 번째 창구입니다. 갓난아기가 세상의 빛을 처음 느낄 때 본능적으로 꽉 쥐는 그 손, 그 안에는 이미 생명 전체의 리듬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손의 감각을 잊습니다. 손을 쓰지만 느끼지 않고 씻지만 돌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오늘 손바닥을 느껴보셨나요? 저는 3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어떤 손은 얼음처럼 차갑고 어떤 손은 돌처럼 굳어 있었죠. 그 손을 보는 순간 저는 그분의 장기 상태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피가 잘 도는 분의 손은 따뜻하고 탄력이 있으며 색이 밝습니다. 반대로 손이 차가운 분은 대개 위장이 약하거나 순환이 느립니다. 손바닥에는 약 7,000개의 신경이 촘촘히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신경들은 위, 간, 심장, 폐, 신장 등 온몸의 장기와 연결되어 있어 작은 자극만으로도 신체 전체가 반응합니다. 의학적으로도 손바닥의 온도와 신경 반응 속도는 전신의 혈류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몇 해 전, 대전의 김만수 할아버지가 제 진료실 문을 조심스레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박 선생, 밥만 먹으면 더부룩하고 속이 막혀요. 약을 10년째 먹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요. 검사를 다 해도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손바닥이 딱딱하고 식은 기운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할아버지, 오늘부터 샤워하실 때 손바닥을 박수치듯 자극해보세요. 뜨거운 물에 손을 드고 소리가 날 만큼 박수를 치세요. 그리고 엄지와 검지 사이의 합곡혈을 손톱으로 살짝 눌러주세요. 그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반신반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2주 후 다시 찾아오신 할아버지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선생님, 밥이 넘어가요. 속이 편해졌어요. 약을 줄였는데도 괜찮아요. 그때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우리 몸은 복잡한 기계가 아니라 작은 자극 하나에도 스스로 회복하는 생명체라는 것을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일본의 장수마을에서 100세 이상 어르신 100명을 조사한 결과 그중 90%가 하루에 한 번 이상 손바닥을 자극하는 습관이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농사를 지었거나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했습니다. 손을 움직이는 행위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깨우는 자극이었던 것이죠. 미국의 한 연구에서도 손바닥을 1분 이상 두드리거나 마사지한 사람들의 말초 혈류 속도가 34% 증가했다고 합니다. 피가 잘 돌면 산소와 영양이 온몸에 골고루 공급되고 노폐물 배출도 빨라집니다. 단지 손바닥을 자극했을 뿐인데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고 집중력과 수면질이 향상된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샤워 중 따뜻한 물이 손바닥을 충분히 덮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짝짝짝짝 소리가 날 만큼 30초 동안 박수를 칩니다. 물의 온기와 진동이 손끝의 모세혈관을 깨우고 그 자극이 신경을 따라 위와 심장까지 전달됩니다. 다음으로 엄지와 검지 사이에 움푹 들어간 지점, 합곡혈을 5초간 꾹 누르세요. 너무 세게 누르지 말고 숨을 고르며 천천히 눌렀다가 놓습니다. 이 동작은 위장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두통이나 어깨 결림에도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손가락을 서로 엇갈려 문지르며 손바닥 전체를 원을 그리듯 자극합니다. 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서울 강남의 박영희 할머니는 늘 손발이 시려서 잠을 못 잔다고 하셨습니다. 밤마다 전기장판을 켜고 잤고 새벽이면 다리가 저려 깨곤 했죠. 저는 손바닥 씻기 운동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할머니는 밝은 얼굴로 오셨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전기장판 없이 잤어요. 손끝이 따뜻했어요. 덕분에 푹 잤어요. 단지 손바닥을 따뜻하게 했을 뿐인데 온몸의 순환이 달라진 겁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말합니다. 몸의 피로는 손에서 시작해서 손으로 풀린다. 손은 몸의 지도이자 나침반입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손이 떨리고 긴장할 때 손바닥에 땀이 납니다. 반대로 손을 따뜻하게 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불안과 피로를 손이 먼저 알고 손이 먼저 풀어주는 셈이죠. 그래서 요즘은 어르신들께 이런 말을 자주 드립니다. 비싼 보약보다 손바닥 1분이 더 강합니다. 저는 손바닥을 씻는다는 말을 이렇게 바꾸고 싶습니다. 손바닥을 대화하듯 닦으라. 거칠게 문지르지 말고 마치 오랜 친구의 등을 토닥이듯 천천히. 그 안에 담긴 수천 개의 신경이 당신에게 속삭입니다. 괜찮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나를 깨워줘. 그때 몸은 반응합니다. 손끝이 따뜻해지고 얼굴이 붉어지며 머리에 안개가 걷힙니다. 그 변화는 느리지만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밤 샤워할 때 물줄기 속에서 두 손을 마주쳐 보세요. 짝짝짝짝. 그 단순한 소리가 온몸의 심포니가 됩니다. 손바닥은 당신 몸의 지도이자 생명의 첫 신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를 매일 듣는 사람만이 100세까지 걸을 힘을 얻습니다. 이제 몸의 하수구로 향할 시간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다리가 붓고 무겁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런데 그 답은 의외로 가까이에, 그리고 평생 씻지 않던 곳에 숨어 있습니다.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무릎 뒤, 우리는 그곳을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갑니다. 몸을 씻을 때도, 마사지할 때도, 의사에게 진찰받을 때조차 이 부위는 대개 지나칩니다. 그러나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 중 다리 붓기와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던 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오금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곳을 몸의 하수구라고 부릅니다. 피가 아래로 내려가 노폐물을 씻고 돌아오는 길, 그 통로가 바로 무릎 뒤 오금입니다. 이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넘치듯 몸 안에서도 독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인천에 사는 정수민 할아버지는 68세였습니다. 평생 현장에서 일하시던 분이라 다리가 굵고 튼튼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부어오르고 양말 자국이 지워지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지 뭐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죠. 그런데 2주 뒤 그는 지팡이를 짚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전이나 심장질환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오금은 시멘트처럼 단단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막혀서 그래요. 피가 다리에 고이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따뜻한 물로 오금을 30초간 두고 손가락 끝으로 원을 그리며 1분간 돌리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따뜻한 기운이 퍼질 만큼만. 처음엔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라며 웃으셨죠. 하지만 3주 후 그는 혼자 걸어서 다시 병원에 오셨습니다. 선생님, 계단도 올라가요. 지팡이 안 써도 돼요. 그의 얼굴은 아이처럼 환했습니다. 이 변화는 과학적으로도 설명됩니다. 오금에는 림프절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림프는 우리 몸의 쓰레기를 모아버리는 청소 시스템입니다. 이 림프가 제대로 돌지 않으면 노폐물이 쌓여 다리가 붓고 피로와 통증이 찾아옵니다. 독일 연구팀은 오금을 1분 자극할 때 림프의 흐름이 2배로 빨라진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서도 오금이 굳은 사람은 다리 부종 위험이 6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죠. 우리 몸의 하수구가 막히면 물이 넘치듯 오금이 막히면 다리가 고통을 호소합니다. 한국정형외과 학회에서도 오금을 관리한 사람들은 무릎 관절염 발생률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단지 따뜻한 물과 손가락의 원형 자극만으로도 관절의 혈류가 회복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 탓의 통증 중 절반은 사실 순환 탓일지도 모릅니다. 부산의 최명자 할머니는 71세였습니다. 저녁만 되면 다리가 퉁퉁 붓고 양말 자국이 1시간 넘게 남았죠. 병원에서는 나이 탓이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금을 눌러보자고 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물을 쏘이며 손가락으로 돌리기를 권했습니다. 2주 후 할머니는 전화를 주셨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가벼워요. 자국이 안 남아요. 그날 그녀의 목소리는 봄날의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저는 종종 환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수구가 막히면 어떻게 하시나요? 모두가 말하죠. 뚫어야죠. 맞습니다. 몸도 같습니다. 피의 하수구를 뚫지 않고서는 건강한 순환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든다는 건 막히는 길을 다시 여는 연습입니다. 오금 마사지의 요령은 단순합니다. 샤워할 때 샤워기를 오금에 대고 따뜻한 물을 30초 쏘이세요. 물줄기가 직접 닿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손가락으로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리며 30초간 자극합니다. 아프면 안 됩니다. 통증이 아니라 따뜻함이 느껴질 정도로. 총 1분이면 충분합니다. 단 하루만 해도 다리가 가벼워지고 3주면 걸음이 달라집니다. 사람의 다리는 나이를 말해줍니다. 젊은 사람의 다리는 유연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나 나이 든 다리는 차갑고 단단합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리의 온도는 당신의 나이입니다. 오금을 따뜻하게 하면 다리가 10년은 젊어집니다. 오금은 단순히 다리의 뒤쪽이 아닙니다. 그것은 걷는 힘, 일어서는 의지, 그리고 삶의 독립을 지켜주는 마지막 관문입니다. 걸을 수 있으면 세상과 연결됩니다. 오금이 열리면 길이 다시 열립니다. 하지만 다리가 건강해져도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몸은 따뜻해졌는데 마음은 여전히 차가운 분들이 계십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오가고 수면이 끊기고 아랫배가 냉한 분들 말입니다. 그분들에게 저는 또 다른 문을 열어드립니다. 피의 고속도로이자 면역의 중심. 우리가 평생 씻지 않던 또 하나의 문.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사타구니, 그 이름만 들어도 조금 낯설고 민망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그곳을 제대로 씻어본 적이 없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이 부위야말로 우리 몸의 생명 순환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교차로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피와 아래에서 올라오는 피가 만나는 곳, 림프의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 바로 사타구니입니다. 이곳이 막히면 다리는 얼고 몸은 차가워지며 면역은 서서히 무너집니다.
광주에 사는 김철수 할아버지는 73세였습니다. 밤마다 화장실을 5번 이상 가야 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셨죠. 밤에만 다리가 시렵고 소변이 자주 마려워요. 병원에서는 전립선, 방광기능 저하라며 약만 처방했지만 증상은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할아버지의 사타구니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문제입니다. 여기가 막혀서 아래쪽 순환이 끊긴 거예요. 그날 저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사타구니를 따뜻한 물로 30초간 덮이세요. 그 다음 양손으로 5초씩 5번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랫배에서 사타구니 방향으로 10번 쓸어내리세요. 하루 1분 반이면 충분합니다. 할아버지는 그날부터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한 달 후 그는 다시 찾아와 활짝 웃었습니다. 이제 밤에 한 번만 가요. 다리도 따뜻하고 잠이 깊어요. 그가 느낀 변화는 단지 심리적인 위안이 아니었습니다. 사타구니에는 신체에서 가장 큰 림프절이 모여 있습니다. 콩알만한 림프절이 여러 개 모여 면역의 중심을 이루죠. 미국 존스 홉킨스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사타구니, 림프절이 건강한 사람은 면역력이 평균보다 70% 높다고 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의대의 조사에서는 사타구니 순환이 막힌 사람은 하체가 차가울 확률이 9배나 높고 면역력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국의 의학연구에서도 사타구니를 자극한 사람들은 8년 더 오래 걸을 수 있었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걷는다는 것은 단순한 이동이 아니라 생명의 증거입니다. 사타구니는 혈류의 고속도로입니다. 그러나 도로가 아무리 좋아도 막히면 소용이 없습니다. 노폐물이 쌓이고 온몸이 서서히 식습니다. 그래서 사타구니는 단순히 씻는 부위가 아니라 순환을 여는 관문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타구니가 따뜻하면 다리가 산다. 다리가 따뜻하면 심장이 웃는다. 대구의 이순자 할머니는 69세였습니다. 여름에도 내복을 입으셨습니다. 다리가 너무 차서 전기장판 없이는 못 자요. 병원에서는 늘 같은 대답이 돌아왔죠. 나이 들면 그래요.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늘 불편했습니다. 나이는 이유가 아니라 단서일 뿐이니까요. 저는 할머니께 사타구니 따뜻하게 하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3주 후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다리가 따뜻해요. 어젯밤엔 전기장판 안 켜고 잤어요.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담긴 안도감은 제가 의사로서 듣는 가장 큰 보상이었습니다. 사람의 하체는 나이를 가장 솔직하게 드러냅니다. 젊을 땐 잘 느끼지 못하지만 60이 넘으면 피가 아래로 내려가기 어려워지고 다리의 온기가 쉽게 식습니다. 그러나 사타구니를 자극하면 놀랍게도 전신의 순환이 살아납니다. 따뜻한 물 30초, 누르기 30초, 쓸기 30초. 이 단순한 1분 30초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꿉니다. 사타구니를 씻을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피부가 예민하기 때문에 너무 뜨거운 물은 피하고 적당히 따뜻한 온도, 약 38도가 좋습니다. 손바닥에 열로 천천히 감싸듯 누르세요. 그리고 깊은 숨을 내쉬며 내 몸의 길이 열린다는 마음으로 천천히 쓸어내리세요. 그러면 피와 림프가 동시에 반응하며 온몸에 따뜻함이 번집니다. 저는 이 단순한 행동이 단순한 위생 습관이 아니라 생명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손바닥이 몸의 지도라면 사타구니는 길을 이어주는 다리입니다. 그리고 이 다리를 매일 닦고 열어주는 사람만이 100세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이제 당신의 몸 아래쪽은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이 위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손과 다리, 하체의 길을 열었으니 이제 머리로 향하는 고속도로를 열어야 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기억, 이유 모를 어지러움, 잠깐의 혼돈들. 그 모든 길목에는 하나의 문이 있습니다. 바로 목덜미입니다. 목덜미는 겉으로 보기엔
그저 단단한 근육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실은 뇌로 가는 마지막 문이자 생명의 통로입니다. 우리의 머리는 하루 종일 피를 요구합니다. 그 피가 지나가는 유일한 길목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이 길이 점점 좁아지고 굳어집니다. 그 결과는 명확합니다. 어지러움, 깜빡거림, 집중력 저하, 그리고 결국 치매로 이어집니다. 대전에 사는 박순례 할머니는 70세였습니다. 요즘 손주 이름도 헷갈려요. 냉장고에 리모컨을 넣어두기도 하고 뭘 하려다가 자꾸 잊어요. 그녀는 불안함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목덜미를 살짝 만져보았습니다. 놀랍게도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문제예요. 뇌로 가는 피가 막혀 있어요. 그녀는 믿기 어렵다는 듯 웃었습니다. 목이랑 머리가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우리의 뇌는 피를 먹고 삽니다. 그런데 그 피가 통하는 길이 바로 이곳이에요. 이 길이 막히면 뇌가 굶어요. 미국 스탠퍼드 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목덜미 근육이 굳은 사람은 뇌로 가는 혈류가 평균보다 37% 적다고 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목덜미의 긴장을 풀어주면 10분 이내에 뇌혈류가 40% 가까이 증가한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뇌졸중 환자 100명을 조사했을 때 80% 이상이 목덜미 근육이 돌처럼 굳어 있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우리 몸은 경고를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피곤함이라고 착각합니다. 할머니께는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샤워할 때 뜨거운 물을 목덜미에 1분 동안 쏘이세요. 물줄기가 직접 닿아야 합니다. 처음엔 뜨겁게 느껴지겠지만 곧 몸 안쪽까지 온기가 스며듭니다. 그 다음에는 양손으로 목덜미를 아래에서 위로 천천히 쓸어 올리세요. 너무 세게 주무르지 말고 시원하다 싶을 정도로만 1분간. 단 2분입니다. 한 달 후 박순례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아요. 깜빡하던 게 줄었어요. 손주 이름도 이제 헷갈리지 않아요. 그녀는 그저 매일 저녁 샤워 후 목덜미를 두고 문질렀을 뿐이었습니다. 목덜미의 중요성은 단지 기억력에만 있지 않습니다. 이곳은 스트레스와 감정의 통로이기도 합니다. 긴장하거나 화가 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어깨가 올라갑니다. 그때 혈류는 머리로 가는 대신 어깨와 등에서 막히죠. 결국 두통, 불면, 불안, 그리고 피로가 쌓입니다. 반대로 목덜미를 풀면 놀랍게도 마음이 먼저 편안해집니다. 따뜻한 물줄기와 부드러운 손의 압력은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풀어줍니다. 일본 국립병원 연구에서는 목덜미를 1분 마사지한 사람들의 기억력이 평균 20% 향상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팀은 목덜미의 온도 상승이 뇌의 집중력 향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만큼 이 부위는 단순한 근육이 아니라 뇌의 스위치입니다. 서울의 한 75세 할아버지는 매일 새벽 신문을 읽는 것이 습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글자가 흐릿하고 문장을 반복해서 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목덜미가 무겁지 않으세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샤워 중 목덜미에 뜨거운 물을 쏘이고 이후 수건으로 가볍게 덮어두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그는 전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희한하게 그리 또렷해요. 어깨가 가볍고 머리가 맑아요. 우리의 몸은 늘 신호를 보냅니다. 어지러움, 깜빡거림, 집중력 저하. All of these are SOS from the neck.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신호를 나이 탓으로 돌립니다. 저는 단호히 말합니다. 그건 나이가 아니라 막힘입니다. 나이 든다는 건 새로운 습관을 잃는 게 아니라 막힌 길을 다시 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목덜미는 단순한 근육이 아닙니다. 그것은 뇌로 향하는 마지막 길목이자
기억의 관문입니다. 이 길을 열면 머리가 맑아지고 삶이 다시 밝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몸 아래에서 위로, 손에서 머리까지 모든 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곳은 피도, 근육도 아닌 마음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유 없이 불안하며 마음이 답답할 때마다 조용히 울고 있는 곳, 바로 명치입니다. 그곳은 몸의 보일러실이며 마음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풀면 비로소 인생이 따뜻해집니다. 명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단지 가슴과 배 사이의 공간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교차하는 중앙 제어실입니다. 수많은 환자들이 숨이 답답해요, 잠이 안 와요, 이유 없이 불안해요 라고 말할 때 저는 늘 명치를 만져봅니다. 손끝에 닿는 건 근육이 아니라 그들의 시간과 감정이 굳어버린 덩어리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조명숙 할머니는 68세였습니다. 30년 동안 수면제를 안 먹으면 1시간도 못 자요. 그녀의 눈밑은 푸르고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명치를 눌러보자 돌처럼 딱딱했습니다. 아, 거기 아파요. 그녀가 소리쳤죠. 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바로 그곳이에요. 그 응어리가 쌓여서 마음이 식은 겁니다. 명치는 단순히 위장이나 심장 근처가 아닙니다. 이곳에는 자율신경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교차하며 몸의 긴장과 이완을 조절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는 명치를 1분간 부드럽게 마사지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35% 감소하고 안정 호르몬인 세로토닌이 2배로 늘어난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정이 진정되고 혈압이 안정되며 수면 호흡이 깊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명치를 몸의 보일러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식으면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화가 쌓이면 이곳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슬프면 무겁게 눌리고 걱정이 많으면 돌처럼 굳습니다. 마음의 온도는 명치에서 시작됩니다. 조명숙 할머니에게는 아주 단순한 2가지를 권했습니다. 첫째, 샤워 후 따뜻한 손으로 명치를 감싸세요. 그리고 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1분간 돌리세요. 둘째,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며 배가 쑥 들어가게 숨을 쉬세요. 이 동작을 5번 반복하세요. 2주 후 그녀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선생님, 어젯밤엔 약 안 먹고도 푹 잤어요. 믿기지 않아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몸이 편해지면 마음도 쉬는 겁니다. 명치를 자극한다는 건 단순히 근육을 푸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독이는 행위입니다. 수많은 어르신들이 이젠 늙어서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몸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단지 마음이 굳었을 뿐입니다. 그 마음을 푸는 시작점이 바로 명치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명치를 1분간 마사지한 사람들의 면역세포 활성도가 3배 증가했습니다. 감기에 덜 걸리고 암세포 억제력이 강화되었습니다. 일본 도쿄대의 실험에서는 명치 주변의 복부 온도를 1도 높이는 것만으로도 장내 좋은균의 수가 67% 늘었다고 합니다. 명치는 단순한 기관이 아니라 건강의 중심축입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명치가 따뜻해야 마음이 젊습니다. 마음이 젊으면 몸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따뜻한 손길 1분, 깊은 호흡 1분. 그 2분이 삶을 바꿉니다. 한 할머니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선생, 이젠 잠들기 전에 손을 명치에 얹고 괜찮다고 말해요. 그러면 마음이 조용해지고 눈이 감겨요.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합니다. 의학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회복, 그것이 진짜 치유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5개의 길을 모두 열었습니다. 그 모든 길은 하나로 이어집니다.
몸의 순환, 마음의 온도, 그리고 삶의 균형입니다. 매일 샤워 중 단 5분, 손바닥에 박수 30초, 오금에 따뜻한 물 30초, 사타구니 누르기 30초, 목덜미 마사지 1분, 명치 마사지 1분, 합쳐도 5분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당신의 인생을 10년 젊게 만듭니다. 이것은 약도, 보약도 아닙니다. 단지 몸을 다시 느끼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입니다. 매일 이 5분을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아침이 가벼워지고 밤이 깊어집니다. 계단이 두렵지 않고 이름이 또렷해지고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저는 35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셨습니다. 이제야 내 몸이 내 편이 된 것 같아요. 그것이 의사가 바라는 모든 결말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당신도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욕실 문을 열기 전 두 손을 맞잡고 속삭이세요. 천천히, 따뜻하게 오늘은 나를 씻는다. 그러면 몸이 대답할 겁니다. 괜찮아요. 나는 아직 살아있어요. 이 5곳을 기억하세요. 손바닥, 오금, 사타구니, 목덜미, 명치. 이 5곳이 당신을 100세까지 데려갑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그보다 더 깊고 따뜻해질 겁니다. 건강하세요. 오래오래 평온하게.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당신의 한 번의 실천은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세요.